네, 안녕하세요. 제주 고령사회 포럼, 올해는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포럼을 개최할 수 없어서 온라인 포럼으로 오늘 2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그 제주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그리고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이제 대응 방안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 발표하실 분으로 저희가 정말 그 이 주제에 딱 맞는 그런 전문가 분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저도 굉장히 그 기대가 되고 포럼이 좋은 정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일단 그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정영은 제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그 제주에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승엽 부센터장님께서 같이 나오셨습니다. 두 분 잠깐 좀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영은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포럼 주제가 정신건강 그리고 코로나 블루에 대한 내용이고 또 제주 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 또 말씀을 드린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주제에 또 이런 시기에 맞춰서 이런 내용을 준비해 주신 저희 이제 센터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혁입니다. 지금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 자살률이 2018년까지는 계속 높다가 작년에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 전국에 비해서 노인 자살률이 높은 편이어서 이번에 실태조사 하시면서 좀 고생도 하셨고 그 노인 정신건강하고 코로나 블루 관련해 가지고 좀 같이 교수님이랑 같이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제주 어르신들이 평소에 저도 이제 어르신들 워낙 이제 제주의 인구 구조의 특성 이것을 보면은 고령층 가운데서도 75세 이상, 80세 이상 후기 고령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주가 장수도 80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그래서 후기 고령층이 높다 보니까 그런 인구학적인 특징 때문에라도 좀 어르신들의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평소에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고령사회연구센터하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랑 공동으로 어르신과 베이비부머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결과치에서 제주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우울척도를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우울척도로 측정해봤더니 우울과 연관된 증상들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저희가 결과를 보고 있고요. 실제 제주 어르신들이 정신건강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좀 우려가 조금 진짜 이게 좀 적절한 건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어떠신가요? 제주 어르신들의 일반적인 정신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이제 이승엽 팀장님께서 제주 지역의 이제 자살률 관련된 언급을 좀 하셨는데요. 일단 전국 대비 좋은 순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은 편에 이제 속하게는 되고 해마다 조금은 비율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특히 이제 노인의 경우 이제 자살률에 대한 고위험군으로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사실 자살률은 올라간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가 아마 제주도 지역의 이제 일반 인구의 노인을 대상으로
뭐 실태 조사를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아마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했던 이제 제주도의 독거 노인을 네. 대상으로 했던 실태 조사 결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보고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보고에서 보시면 이제 우울감을 호소하는, 그러니까 우울 증상이 있는 고위험군으로 선별이 되신 인구가 40%가 넘어가고 실제 자살 경량성이 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어르신들도 4.4% 이렇게 이제 실태 조사 결과는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국 노인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랑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에 해당이 되고요. 전국 평균이 20%가 조금 넘는 것이 이제 일반 인구의 노인 유병을 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 제주 지역의 이제 독거 노인의 경우는 거의 2배에 이르는 그런 정도로 우울 증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령사 연구센터에서 네. 진행하시는 이 실태조사 결과가 아마 저희 그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했던 그 척도와 네. 굉장히 유사한 유사하게 척도를 나왔죠. 네, 사용을 저도 하셨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좀 유사한 결과가 나와서 저희 좀 어느 정도 좀 조사가 결과가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했었는데, 지금 좀 전에 자살 경향성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자살 경향성이라고 하는 게. 그게 좀 네.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자살 경향성도 좀 구조화된 어떤 질문지 척도를 사용을 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은 지난 한 달간 이 어르신께서 죽음에 대해 생각했거나 실제 자살을 생각했거나 자살을 의도하고 어떤 시도를 행하셨거나 또는 평생에 걸쳐서 어떤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거나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질문들을 통해서 네. 자살 경향성을 이제 평가하는 것인데요. 그 해당 질문에 대한 이제 비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평생을 살면서 자살 시도를 한 거,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에 자살 시도를 한 건 조금은 이제 점수가 좀 다를 수는 있고, 그런 비중을 두어서 이제 전체 총점을 보게 되고, 총점에 따라서 자살 경향이 이제 낮음, 중간 수준, 높은 수준 이렇게 이제 선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중간 이상의 이제 그런 점수 분포를 보이는 분들을 이제 자살 경향성이 높은 네. 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조사를 할 때 우울과 자살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울하다라고 하는 감정이나 무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감기를 겪듯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한데, 이 자살은 조금 다른 영역일 것 같아요. 네, 자살의 사실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보고들은 자살 시도를 또는 자살 성공을 했던 사람들의 90% 이상, 95% 이상이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앓고 있었던 정신질환은 사실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뭐 조현병일 수도 있고 불안장애일 수도 있고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그런 정신과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포함하는 적응장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정신질환. 그러면 교수님 그 지금 현재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전국에 비해서는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제주 어르신들. 그렇게 또 말씀드리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네. 아마 이 지금 독거노인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저희 팀장님 조금 보충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네. 거는 같은데요. 네. 삶의 질에 대한 내용이나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조금은 더 중점해서 볼 것은 아마 이 실태조사가 제주 지역의 이제 독거노인 전수를 아마 대상으로 맞아요. 목표하셨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4,745명이 대상이 됐고 아마 4,000명 후반대 독거노인이 계신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사실 제주 지역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높다고 이렇게 들은 바 있습니다. 후기고령층에서 높아요.
예, 최근에 네. 오면은 어르신들 가구를 보면은 부부 가구의 비중하고 비슷해지는 추세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독거노인의 어쨌든 특징이라면 사회적인 고립 속에 있을 거고 또는 지원받는 또는 제공되는 그런 사회적인 정보나 지지 자원들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런 증거들은 굉장히 공통되게 여러 보고나 연구에서도 다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진행하셨던 이 결과에서도 사실 우울한 노인들의 특징이 고령층이고 그리고 과거원 수가 한 명이라는 건 이제 독거라는 얘기일 네. 거고 배우자와 비동거도 독거라는 네, 얘기일 네, 맞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우울한 군의 특징이 이제 독거 노인으로 맞아요. 네. 연령이 높은 독거 노인이잖아요. 그런 결과들은 사실 이 실태조사 결과 외에도 뭐 굉장히 공통적으로 그렇죠. 얘기되는 네. 내용입니다. 그렇게 비추면 실제 독거 노인의 비율이 초고령층에 있는 독거 노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 노인 전 대상자들의 우울 증상이 조금은 높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지 체계나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낮지 않을까 하는 거를 그렇죠. 그런 거꾸로 이렇게 유추해 볼 네. 수 있는 그렇죠.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혼자 사시는 노년기가 정신건강에 좀 취약하다 이런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알려진 그런 사실인데 현재 제주 어르신들의 인구구조 특성상 후기 고령층에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조금 수치가 다른 데보다 좀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주 안에서도 이제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은 또 어르신들의 주거 형태가 또 읍면지역은 의외로 또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같이 사시는 어르신 비율이 또 높더라고요. 동지역보다. 그러니까 동지역에 오히려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서귀포나 제주시나 읍면지역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농사를 같이 지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부 가구 비율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지역적인 읍면하고 동지역의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서귀포하고 제주하고 제주시하고의 차이 이런 거는 좀 있나요? 어떤가요? 정신건강에 있어서 어르신들 그런 자료 같은 게 기존에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도 그 독거노인 실태 조사를 했을 때 네. 그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지역을 분리해서 저희가 조사를 분석을 했던 게 있습니다. 보시면 그 서귀포시 지역, 제주시 지역의 서귀포시 지역보다 저 자살 경향성이나 불안, 그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고 이번에 고령화 센터에서도 조사한 결과도 똑같이 나온 걸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읍면 지역이나 동지역의 차이는 다 조사한 시기 기관마다 조금씩 맞아요.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결과가 달라서 그건 맞는 이거는 확실히 이렇다 하고 네. 딱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거는 좀 더 조사가 네.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저희도 이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영역이 건강, 뭐 그다음에 뭐 가족 관계, 뭐 소득,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의외로 읍면하고 동지역의 차이가 별로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는 읍면하고 동이 오히려 이제 동지역 안에서의 차이 아니면 읍면 지역 안에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오히려 나지 읍면하고 동 이렇게 딱 이렇게 차이는 좀 안 나는 그런 결과도 좀 나타났더라고요. 예. 보통 상식적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동지역이나 아니면 읍면 농촌 지역으로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 시내 지역이 또
지역 자원도 많고 더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좀 더 낮을 거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네. 근데 반대로인 경우가 결과에만 나오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저희 조사할 때 하고 이번에 좀 결과 보면서도 좀 우아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조금 단초가 된다고 한다면 읍면 지역에 부부 가구가 좀 많고 어르신 가운데 동지역에 오히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읍면 지역은 뭐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어울리실 기회가 그래도 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다면 동지역은 좀 고립되신 분들은 계속 고립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그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그 자살률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노인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안드레라고 해서 사업을 몇 년 동안 진행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또 상담을 나가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 농촌 지역이랑 그 시내 지역이랑 했을 때 진짜 가구 비율을 봤을 때 혼자 사시는 분이 제주시 지역이 진짜 높긴 높아요. 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센터님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주민 마을 안에 같은 어르신들끼리 같이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또 주변에 친척 관계인들이 많아서 다 서로 챙겨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동지역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이런 공기관에서가 뭐 챙기지 않으면 진짜 고립되는 분들이 엄청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가구 방문이 없으면 정말 고립된 어르신들이 동지역은 많은 것 같고 서귀포도 저희가 올해 이제 서귀포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선도사업 복지부에서 하는 것 때문에 저희도 서귀포를 여러 번 가서 조사를 해보면 동지역의 어르신들이 훨씬 더 고립되어 있는 생활 이런 게 좀 많이 보이고 독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확실히. 저희가 이번에 또 하나 좀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노년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건강 전기 노인하고 후기 노인이 이제 75세를 기준으로 이렇게 딱 나누는데 이제 제주 어르신들도 보면은 75세에 한 번 건강이 좀 꺾이시고 이게 수치상 비율이 그 다음에 또 80세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질적으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80세 이전과 80세 이후. 그래서 75세와 80세 두 번의 변곡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 신체적인 건강에서는 좀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우울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하면 좀 크게 좀 차이가 나타나는. 그래서 그리고도 하고 또 이제 여성 노인의 경우에 또 특히 좀 정신 건강에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조사 결과를 좀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주 어르신들의 이런 건강 상태에서 좀 정말 특별히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될 그런 뭐 취약한 지점 이런 데가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처럼 75세, 80세 이렇게 좀 다른 두 개의 변곡점 이런 표현을 쓰시기는 했는데 신체적인 건강과 사실 마음의 건강이 이제 별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고들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그 나이가 굉장히 마음 건강, 어떤 우울감이나 외로움 뭐 이런 등의 정서적인 경험과 굉장히 연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75세 넘어가면서 이제 건강이 악화가 좀 되거나 80세가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원을 본인이 이용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뭐 이런 내용들이 스스로 이제 나이가 내가 드는구나, 이제 뭔가 노년의 인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주관적인 나이에 대한 인식이 이제 조금 더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 이제 뭔가 사회적인 철수를 일으키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 노인의 경우는 아까 그 독거노인 저희 광역조사에서 전수조사의 결과가 굉장히 좀 특이했는데 저는 그 중에 80%가 이제 여자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독거노인인 것도 고위험군인데 여성의 비율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으니까요. 독거노인 중에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우울증도 사실은 연령대마다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여성에서 더 유병이 높습니다. 2배 이상은. 그리고
우울이나 기분 증상으로 또는 불면이나 불안으로 진료를 보시는 인구도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한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면 사실 이제 80세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또는 정서적인 변화들도 겪으실 거고, 또 우울증과 관련된 그런 병의 경과상에서도 사실 80세가 넘고, 또 여성인 경우는 조금 고위험군으로 이제 분류될 가능성이 남자 어르신보다는 높을 수가 있겠죠. 보통 중년기에서도 여성이 더 여성 정신 건강이 더 취약한가요? 최근에는 또 그렇게 또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중년의 남성들도 위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제 폐경 또는 호르몬 변화와 관련해서는 50세를 기준해서 사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의 유병이 확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이제 정설이고요. 아, 그래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뭔가 우울장애를 진단을 받게 되고, 네. 이후로 사실 재발을 하는 경우들도 어떤 부분들은 많을 수 있고, 특히 또 60세 기준에서 노인 연령층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뇌혈관 쪽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나 신경계 기능이 어쨌든 노화가 오고 저하가 되면서 우울증의 유병은 또다시 높아집니다. 그래서 노인 우울증의 경우는 사실 여성 남성의 어떤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진 않지만, 사실 우울증의 어떤 근본적인 병의 경과에서는 여성이 사실 남성보다는 더 고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구 구조상의 제주 어르신들의 현재 인구 구조상의 특징을 좀 짚어보면, 또 80세 이상의 홀로 사시는 여자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80세 이상에서는 정말 여성 어르신들이 많고, 성비 불균형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로당을 가보면은 한 8할 정도, 7, 8할 정도는 다 할머니들, 읍면 지역의 동지역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혹시 이제 그런 80대 이후에 지금 현재 제주의 여성 어르신들만 혼자 많이 있는 경우가, 제주가 그 당시에 어르신들이 겪은 근현대사 과정하고도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사실 제주 지역에 특히 이제 그런 근현대사 얘기까지 하셨는데, 제가 앞서 소개는 안 드렸지만 지금 제주 4.3 트라우마 센터 이제 센터장을 겸직으로 같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4.3의 이제 어떤 유족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사실 여성 노년의 분들을 지금 많이 상담을 하게는 됩니다. 이제 근데 그분들의 어떤 내용들은 굉장히 강인한 분들이세요. 생활력도 높으시고 또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어떤 집안의 사실 어떤 부분들은 경제력을 이제 이 어머니가 정말 책임을 지셨던 그런 온전하게 삶 자체가 이제 가족들을 위한 그런 헌신이고 희생이셨는데, 그런 훌륭한 어떤 활동이나 또는 본인의 그런 사회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훌륭한 면모 뒤에는 사실 다수의 이제 사실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좀 불안하다는 하시는 거, 또는 신체 증상 또는 통증과 관련된 그런 질환들이 많으시고, 또 우울증에 대해서도 사실 누군가한테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 해소하려고 노력하시는 뭐 이런 내용들, 아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자세하게 또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제주 지역에 이제 여성의 어르신들한테는 또 빠져서는 안 되는 사실 주제라고는 생각이 되고, 실제 사회학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사실
거시적인 안목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발표하기는 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이 자리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통증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희 요번에 이제 그 삶의 질 척도가 5가지인가 중에 통증도 있어요. 네. 근데 이 통증도 지금 말씀하신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80세 이후가 되면 그게 팍 올라가요. 이전하고 이후가 너무나 이게 그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할까? 그리고 실제로 통증의 이 뭐 80세 기준으로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이 의외로 이 통증에 대한 호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희가 네. 이번에 그래서 통증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고 분명히 노년에서는 통증으로 인한 네. 고통 또 어려움이 늘어나는 건 네,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통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엄청나죠.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제주 어르신들이 자꾸 건강하다는 거예요. 봐라, 실태조사가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건강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제주도민들이 아주 많아요. 도민들 가운데 노인들이 건강한 편이다. 제주 어르신들은. 아마 그게 반은 맞고 반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건강하신 거는 좀 그런 것도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모든 어르신들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통증이나 뭐 이런 삶의 질을 악화시킬 정도의 그 정도 수준까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굉장히 좀 잘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팀장님 혹시 그런 저희도 어르신들하고 만나고 보면 네. 어르신들이 표현을 잘 안 하세요. 제주 지역 여성들의 좀 특성도 있긴 하지만 제주 여성들이 강인하고 생활력 강하고 네, 그렇고 남들한테 피해 주기를 싫어하시는 분 그런 사고 방식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자기가 질환을 갖고 있고 자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도 잘 표현을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아까 국가 4.3 사건도 있어서 그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주 여성들은 진짜 남들에게 피해 주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남들에게 의지하는 것도 싫어하셔서 딱 어디 자식들하고도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안거리 밖거리 생활에 있듯이 따로 도움을 안 받고 사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정신건강은 훨씬 더 이게 리포팅이 좀 하기가 어려운 그죠? 네, 그래서 어르신 스스로도 얘기를 안 하고 또 가족들이 눈치를 채기가 어렵고 가족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지난번에 이제 팀장님 오셔가지고 가족들이 좀 잘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잠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해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때 여기 관객센터에서 좀 저희가 상담 전화를 하고 그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족분들이 병원 진료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환자 본인은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데 가족분들이 반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치료라든 게 뭐 성인이면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주도 지금 아동 청소년 자살률도 작년에 높게 나왔거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자살도 많이 한 케이스들이 학교에서 좀 여러 건 있었고 이런 인식 부분에서 정신과적인 이 사고 방식에 대해서 아직도 제주도 분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낮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계속 인식 개선 홍보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아무래도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떨어진 편입니다. 저도 그 지점을 좀 앞으로는 도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좀 인식을 좀 개선하는 그런 대대적인 그런 뭐 프로젝트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네, 저희도 그것 때문에서 내년 사업에 좀 그 부분을 좀 많이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에도 이제 노인이 되고, 그러면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노인들의 불안감이나 우울 아니면 이욕 상실이 증가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참 많이 나와요, 최근에. 실제로 이러한 제주에서의 변화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주를 중심으로 한 사실 구체적인 조사 보고는 사실 없지요. 네네. 지금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지금 조사하려고 좀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제주 지역만 따로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정신건강 조사는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 조사, 그러니까 최근 9월에 했던 조사는 일반인과 한 20% 이상이 이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인 인구면 저는 이제 진료 상황에서는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임상에서는 실제로. 근데 주로 이제 진료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초기에 급성기 증상은 이제 사실 치료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는데, 이후에 이제 재발을 예방하고 뭐 이런 측면으로 이제 유지치료 목적의 이제 방문들을 하시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제 증상이 별로 없었다가 유지하자고 이제 의사는 치료를 유지하고 이제 약물 처방을 좀 유지하는 것이 어르신 뭐 치매 예방이나 또 이런 데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는데요. 우울 증상이 좋아지시고 나면 굉장히 뭐 사회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권유드려요. 종교 시설에 종교도 좀 열심히 하시고 뭐 경로당에도 나가시고 이런 말씀들을 잔소리처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올해는 그러질 못했었었고, 제가 그런 걸 물어보기도 좀 죄송스러운, 사실 그런 시설들이 다 폐쇄가 돼서, 아까 이제 읍면이나 동과 관련된 그런 차이를 좀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동이라는 이런 지역에 사셨던 분들이 아마 조금은 더 그런 기관들이나 시설들 이용이 많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 한 해는 정말 그런 것들 이용을 하질 못하셔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내용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정기적인 어떤 챙김 돌봄이나 본인도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 헌신하시는 내용들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신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친구를 만나러 노인대학 또는 경로당 뭐 이런 데 가시는 게 이제 낙이다 할 정도의 삶의 중심이셨는데, 그런 것들이 올 한 해는 전혀 되질 않으니까 이분들한테 굉장히 지장이 있겠구나 했고, 실제는 그간 정말 몇 년간 잘 지내시던 분들이 다시 좀 불면이 심해지시거나 우울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들도 좀 흔치 않게 사실 목격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감염병 사태라는 것이 당장 언제 해결이 될지, 또 언제까지 참으면 되는 건지 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질병 상태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하게 만드니까요. 특히 노인의 경우는 정확한 정보를 이제 제공받거나 이게 이해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으니까 감염 관리 등에 대해서 훨씬 더 불안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좀 불안하고 우울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연령층보다 사실 노인 인구가 조금은 더 취약한 사실 연령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최근에 이제 내방에서 상담하시는 분 가운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들이 이제 보이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질환군마다 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많이 우울하신 어르신들 같으면 실제 정말 외로움을 많이 얘기하시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울감을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또는 걱정이 많으시고 뭔가 이제 앞날에 대해서든 뭐든 이제 좀 조바심이 많으시고 걱정이 많으신 어르신들 같으면 지금 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제 뉴스만 봐도 뭔가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고 뭐 경제가 뭐 파탄이 나고 이런 정말 파국화하는 뭔가 이제 그런 정도까지 상상을 하시면서 불안해 하시는 그런 내용들 얘기를 하십니다. 병원에 오는 것조차도 조금
꺼려진다, 불편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시니까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방을 계속 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거죠? 병원 오기도 좀 그렇다라고 네. 말씀들은 하시지만 그래도 병원에 안 오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의사들끼리는 지금 다른 임상과는 사실 이제 내원객이 많이 줄었죠. 줄었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특히 뭐 감기를 보셨던 소아과나 일반 내과나 뭐 이런 쪽에서는 정말 환자가 이제 확 줄었다 얘기를 하시는데 정신과는 오히려 환자가 늘었다 이렇게 이제 정신과 쪽은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는 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평소 같으면은 지금 연말이고 또 1년 중에 연중에 사실 요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주머니가 비어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설레는 그런 연말 연시 그래서 이제 뭐 송년회도 하고 뭐 친구들을 못 만났던 사람들도 보고 그런 기대감이 연말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신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겨울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도 어제 어르신들을 만나뵀지만 살면서 이런 시기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여전히 확진자도 늘어나고 특히 저는 이제 올해 겨울 앞으로 한 3, 4개월 겨울을 나는 게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좀 겨울 시기가 좀 위험하지 않나요? 교수님 어떠세요?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표현은 있어요. 네, 센터장님. 그래서 가을 이렇게 지나면서 뭐 일조량이 줄면서 네.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우울증의 형태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가을 지나 이제 겨울이 되면서 조금 유병이 올라가는 뭐 이런 경향성은 있지만요. 근데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일부 이제 사실 그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는 가을철에 이제 우울증의 어떤 증상들이 좀 심해지는 그런 겨울 경우는 있습니다. 아마 영향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일조량도 떨어지고 또 네. 그런 내용들이 떨어지고 이제, 또 네. 어르신들이 좀 난방비를 아끼시겠다고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닌데 뭐 매트만 깔고 생활하신다거나 또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밤도 길고 또 코로나로 때문에 사람들을 못 만나는 기간이 좀 장기화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한 2월 달까지도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나야 좋을지 혹시 좀 댁에 계시거나 좀 이러신 분들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 있으면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보통 얘기를 할 때 너무 뭔가를 해야 한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그거 자체가 또 부담이잖아요. 집에서라도 뭔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또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 네. 근데 요즘 상담하면서는 느끼는 건 내가 이제 좀 이렇게 불안하다. 네. 이게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자체가 답답하다. 내가 왜 이럴까요? 뭐 이렇게 이제 그 자체를 사실 좀 답답해 하십니다. 자신이 답답해 하는 거를 내가 왜 답답해 하지? 뭔가를 하면 되잖아, 실내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자기는 이렇게 답답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자신이 느끼는 이제 약간의 우울이라던가 불안이라던가 뭔가 잠을 잘 못 자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닌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당연한 반응일 수가 있겠고 진료실에서 저도 불안해요 어머니 뭐 이런 표현을 사실 많이 하게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걱정이 왜 안 되겠냐고 이렇게 좀 답답하신 거 당연하시죠 뭐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거 이 전염병 상황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다 고립되고 겁을 주고 이러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답답함은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신의 이제 몸 상태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시고 내가 일상 전하고 좀 다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말 좋다. 그래서
스스로를 좀 모니터하고 관찰하는 습관은 정말 좋은 것 같고, 또 나도 관찰하고 우리 식구들도 이제 현재 요즘에 어떤 몸 상태나 마음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서로 관찰해 주는 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뭐 이렇게 막 해야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리듬을 좀 유지하시는, 그러니까 생활 리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리듬이 있겠죠,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뭔가 직장 근무도 사실 좀 불규칙해지잖아요. 재택근무가 됐다가 또 현장을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일 거고, 아이들도 뭐 그럴 거고, 또 노인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제 신체적인 리듬을 좀 이제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나 수면 시간을 좀 규칙적으로 가지시는 거, 또는 실내에서도 좀 가벼운 뭐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누워 계시거나, 뭔가 이제 불규칙한 사실 생활 자체는 신체 리듬이 그냥 흐트러지고 깨지기 쉬우니까 그런 쪽의 관리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생활 리듬 중에는 이제 신체 리듬도 있지만 사회적 리듬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리듬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부분은 내가 조금은 컨택하는 어떤 인간관계의 범위를 이제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뭐 화상 전화라도 또는 이메일이라도 또는 어르신들 같으면 이제 옆집에 뭐 이렇게 이제 뭘 전해주거나 잠깐 얘기하고 오는 정도라도 이런 자신의 사회적인 리듬이 너무 이렇게 이제 축소되거나 하지 않도록 뭔가 거창하게 모임을 나가거나 외식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답답하게만 느껴져서 한탄 하시지만 마시고 적절하게 소소하게 자기의 그런 리듬들을 좀 규칙적으로 또는 일정하게 만들겠다는 정도의 목표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렇게만 유지가 되더라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조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겨울이 되고 이러니까 일어나더라도 이제 이불 밖에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셔도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불에서 그냥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이제 이렇게 이불 밖을 잘 안 나오신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거동을 잘 안 하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르신들이 자기 증상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교수님 관찰하는 습관을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상호 관찰도 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일반적으로는 자기 증상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는 힘이 조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자각하는 거에 관해서도 끊임없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좀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개입이 더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저는 이제 걱정이 된다는 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체 활동이 줄어들게 되니까 뭐 당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근감소, 근력 감소로 연관지어가지고 이제 낙상 위험이 커진다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낙상이 사실 노년기에 한 번 발생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겨울을 나기가 조금 많은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나 뭐 이런 공공기관에서 접근을 좀 많이 개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지금 유일하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친근한 매체가 뭘까? 그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사실 이웃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도 나눠 먹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대부분은 저는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기분도 좀 이렇게 바꿔주고 이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이웃관계가 갈수록 소원해지고
저희도 이번에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 올해 몇 차례 결과 조사를 봤지만 제일 약화된 게 사실은 이웃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에 대한 신뢰도가 오히려 높은 그러니까 이웃관계 공동체가 좀 많이 약화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물론 이거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좀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르신들은 지금 IT도 다루기가 조금 어려우시고 그죠? 그래서 가장 쉬운 용이한 수단은 전화일 것 같은데 그죠? 전화나 아니면은 누군가 들려주는 목소리 오디오북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좀 좋은 프로그램이 좀 전파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화 상담 같은 게 지금 어느 정도 가용한 상황이에요.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도에서 어르신들이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24시간 1577-0199라고 해서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그 현장 고위험일 때 현장 출동해서 상담도 진행을 하시는데요. 보통 보시면 저희가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노인분들은 좀 적으세요. 보통 최근에 같은 경우는 20대, 20, 30, 40대, 50대까지가 보통 많으시고 65세 이상,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퍼센트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 상담 건수는 한 2배 정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현장 전체적으로 오른 거죠. 네네네. 코로나 관련해서도 있겠지만 최근에 정신건강 관련된 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더 하신 것 같아요. 해서 많이 전화를 오시는데 노인분들이 아직 저희가 번호가 아직 저희가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노인분들이 아직은 잘 이용하는 거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내에는 지금 저희 광역센터도 있고 보건소 시 단위로 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총 3개가 있어요. 저희 광역센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뭐 지역사회 진단이라든가 조사연구사업, 뭐 종사자교육, 인식개선사업 이런 간접적인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고 뭐 양쪽에 시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시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뭐 정신질환자들 뭐 사례 관리라든가 프로그램 뭐 자살 예방 사업 이렇게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작년부터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독거노인 대상으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한 후에 저희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금 사례 관리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지금 홀로 살아오는 노인 지원 센터에서도 지금 거의 방문해서 사례 관리하긴 하지만 정신건강 센터에서 고위험군 나오신 분들은 직접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홀로 사는 지원센터에서가 좀 방문은 잘 못하다가 하반기에는 그래서 좀 어르신들이 좀 요구가 있어서 방문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전화 상담을 했을 때랑 방문해서 상담했을 때랑 본인들이 느끼는 차이가 너무 많으세요. 어떻게 저희도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전화상으로 할 때는 본인 얘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잘 안 하시고 기본적인 질문에 답형으로만 답하시는데 궁금하신 것만 체크하는 정도. 방문해서 상담하다 보면 저희가 보통 상담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생각하는데 어르신들 만나다 보면 1시간, 2시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들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들은 이걸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정신건강도 좋아지는 부분들이어서 또 만족도도 보면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비교했을 때는 엉뚱한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 상담이 훨씬 효과가 더 높은 편이죠. 그러면은 방문 상담은 어떤 분들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연계나 이런 것들이? 보통 본인들이 원하셔서 센터로 찾아가시거나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보통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농촌 지역에서 저희가 이동 상담이나 캠페인, 교육 같은 거를 실시해요. 아 그래요? 네. 경로당에도 가시나요? 네네, 경로당에도 갑니다. 가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정신건강 교육도 하고 그게 저희가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를 검사를 해서 거기서 고위험군 나오신 분들을 네. 예, 그분들은 좀 예, 직접 저희가 본인 동의가 되면은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고 예,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이제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네. 이제 프로그램들 중에 저는 되게 유익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 마을 리더들한테 생명사랑 지킴이라고 해서 네. 이제 가까이 계시는 노인 중에 네. 노인 중에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건강하신 분들이 네. 자신이 속한 그 마을의 다른 노인들을 돕는 그쵸. 제 내용이거든요. 모델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제 정신보건 요원이라고 하시는 저희 또 전문가 선생님들 찾아뵙는 것도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뭐 많은 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고, 네, 기초적으로 그 마을 내에 이제 그런 생명사랑 지킴이 대표적으로 이제 자살 예방 교육을 받으신 어르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이 서로를 좀 모니터 해주시고 또 고위험군을 선별하셔서 네. 이렇게 의뢰를 해주시는 과정들은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 혹시 생각이 그 들어요. 안트레 네, 안터네 사업 안에 그 한 부분이기도 하고, 예, 저희가 또 따로 저희가 그 리더분들은 좀 뭐 마을 이장님이든 노인 회장님이든 그 리더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마을에 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저희가 보조 같은 것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마을을 만약에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본인 이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요. 마을에서 들어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은 누가 연락을 하면 되나요? 아무나 연락을 해도 되나요? 네. 저희가 연초에 저희가 도를 통해서 저희가 마을로 네. 해서 전체적으로 공문을 마을에 공문을 다 보내거든요. 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마을에서는 신청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연초마다 공문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연락이 오는 데는 저희가 직접 하고, 네. 저희가 또 따로 저희가 직접 또 마을 그 이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전화드려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네, 좀 해보십사 하고 권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심 있으신 어르신들도 이 기회에 좀 전화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마을에서 가능한지 이런 거 좀 타진해 보셔도 괜찮겠네요. 네. 그러니까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방문 상담도 있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게 전화를 지금 1577에 0199 자막을 한번 저희가 띄우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화한다는 거는 곧 굉장히 위기 상황일 경우가 아니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나요? 어때요? 고위험 분들도 전화 오기도 하시지만 좀 대부분 보시면 뭐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어서 얘기하고 싶어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고령이 조금 굉장히 진전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말벗이라든지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정서적인 문제도 좀 해소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일반적인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그냥 정말 아무도 좀 낯선 사람이 친구가 돼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꼭 정말 지금 당장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좀 심심하다, 지루하다,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전화를 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창구의 성격이 있나요? 어때요? 현재는 저희 같은 이거는 1577-019는 쉽게 말하면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라고 해서 고위험군을 위한 상담 전화거든요.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뭐 말벗이 필요하거나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아직 전화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만약 그렇게 저희한테 연락이 오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려요. 이 전화번호는 정신건강 위기 상담이 와서 급하신 분들을 먼저 해야 돼서 나중에
저희가 연락처를 저희가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방문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하고 뭐 연계하실 분들이 연계할 수 있는 자원에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그래도 하긴 위기 상담인 경우에도 그 역할이 있으니까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제주에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이런 서비스를 하는 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보통은 노인 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민간 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좀 말씀을 드린 거입니다. 이게 우울감, 우울증, 인지저하 이게 좀 다른 거죠, 교수님. 아, 네. 노인 인구에서는 이제 네. 잘 감별을 하고 돼요? 평가를 해야 하죠. 아, 네, 이 부분을.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사실 가성 치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가짜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증상의 어떤 모습으로 기억력 저하가 동반이 되고 집중을 잘 못하시고 또 불안감을 표현하시고 행동 변화가 생긴다는 건데요. 그래서 딱 우울증이 심하실 때 하고는 또 치매 갖고 계신 어르신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 때 우울증이 심할 때는 사실 구별이 잘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우울증이 개선이 되면 이런 경우는 기존의 치매 증상을 가지신 분하고 좀 정말 다르게 되죠. 원래 본인의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을 회복하시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감별들이 좀 중요할 수 있겠고, 실제 치매 안심센터나 도내 이제 치매 진단을 또는 선별을 위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서는 또 많은 부분 노인 우울증과의 감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이런 감별을 하고 또 정확한 치매 진단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치매하고는 사실 경계가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 이게 아니요, 맞닿아 있진 않고 맞닿아 완전 있진 다른 않고 질환군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치매의 조기 증상이 우울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확 떨어지시고 이제 행동 변화가 두드러지기 전에 이제 조기 증상의 어떤 모습처럼 우울을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우울증과 치매는 이제 엄연히 이제 다른 사실 질환군이라고 생각을 그래서 우울증 단계에서 개입을 한다 그러면은 치매로 넘어가는 것도 막는 역할이 되는. 네, 그런 연구 보고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절되거나 치료받지 않는 우울증 기간이 길수록 사실 치매 유병은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한 증상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초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이제 나중에 치매 예방을 하는데 중요하겠죠. 그게 이런 것과도 연관되나요? 왜 여성들이 더 치매 유병률이 조금 높게 나오죠? 약간 높습니다. 약간이에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나 보죠? 네, 여성이 더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우울증 증상이 여성이 한 2배 정도 높다 하니까. 근데 이제 치매의 어떤 또 많은 부분들이 실제 퇴행성 치매의 내용도 있지만 사실 혈관성, 그러니까 내혈관이 약해지고 또 다른 이제 내혈가적 질환이 사실 또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돼서 이렇게 발전한 치매 형태들이 있어서요. 남녀 유병을 여성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올해 저희가 2020년도 실태조사하고 전국에서는 지금 2017년도 조사가 있어서 비교를 좀 해보니까 다른 질병,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추세 경향이 비슷한데 제주 어르신들이 좀 유독 불면증과 우울증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눈에 좀 인상 깊게 좀 나왔는데. 저도 이 데이터 봤는데요.
센터장님 이게 네. 비교가 이제 2017년도 맞아요. 비교고 17년도라서 2020년도 올해랑 비교하는 건 네. 아마 네. 지금 향후에 이 시차가 코로나19 시기가 지나고 3년 내지 5년 이후에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거는 같아요. 이 지금 저희가 정말 재난, 말 그대로 재난 상황 중에 있는 건데 이 시기에 나오는 정신건강 지표들이 사실 다른 예년의 비교들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얘기일까 하는 것들이 좀 조심스럽고요. 네, 맞습니다. 그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제 2017년도와 비교하는 게 이게 적절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올해 전국 조사를 했거든요. 2020년도에. 근데 내년 4년쯤? 4개월? 4월쯤에 아마 이게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정리돼서.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 거랑 한번 좀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국 조사에 제주가 들어가긴 하는데 워낙 케이스가 적어가지고요. 예, 전국에서 제주 케이스를 많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도 그 정신장애 실태 조사를 아마 내년도 네, 저희도 5년마다 네, 저희 전국에서 전국 실태 조사를 하는데 네.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도 좀 N수가 좀 적어요. 100명밖에 안 돼요. 네. 네, 똑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100명이라서 네, 저희가 16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900명을 더 추가해서 1000명을 데이터를 해서 조사를 했었고 내년에도 지금 그 정도로 하려고 지금 계획. 내년에 21년도가 저희가 5년마다 하는. 그때도 또 혼자 사시는 분들만 하시나요? 아니요, 전국. 이거는 전국의 전체 전 전 연령층. 전 연령층. 네네네네. 어르신들하고 관련돼서 지금 아까 이제 가족들이 개입을 좀 막는 경우도 있고 그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정신건강 대응과 관련해서 좀 혹은 이제 꼭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말씀 못하신 부분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랑을 좀 하시면 네, 광역에서 네, 광역 사업을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번에 조사에서도 이제 기관 인지도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광역의 인지도가 워낙 낮게 나오거든요. 특히 저희가 뭐 노인에 이제 한정을 해서 조사를 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뭐 중요하게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또 이 영상을 보고 또 홍보가 되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2015년 1월 달에 저희가 개소를 해서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도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서 저희가 또 원래 인식도조사를 저희 센터 인식도조사를 좀 해봤는데 낮더라고요. 저희 전 연령층으로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인식도 센터를 알고 있다고 하신 분이 한 3.5%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뭐 어떻게 절망하셨겠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사업보다는 저희가 맞아요. 네, 이용시설이 아니고 네, 이용시설이 아니고 저희 직접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시센터는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광역센터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희가 아무래도 직접 사업을 안 하고 저희가 연구조사라든가 뭐 종사자 교육 이런 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인식도가 좀 낮은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은 좀 인식 개선 사업을 좀 활발하게 좀 해볼까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좀 정신건강의 전반적인 사업들을 다 하고 있어서요. 그 사업들을 다 나열하다 보면은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4개 저희 센터에 4개의 팀이 있어요. 저희가 기획 홍보 사업팀이 있고 정신건강 사업팀이 있고 자살 예방 사업 그리고 위기 대응 사업 하는 팀이 4개가 있는데 기획 홍보 사업 같은 경우는 팀 명에서도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연구조사 사업이라든가 인식개선 사업, 그리고 캠페인 뭐 그런 전반적인 기획을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진흥사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인 뭐 생애주기별 관련해서 정신건강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하고 뭐 다문화 사업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권교육 사업 그 직장인 정신건강 사업 요새 지금 40, 50대 남성분들의 자살률이 높아서 직장인 저희가 정신건강 사업을 재작년부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재난 관련된 이번에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저 재난 사업들도 하고 있고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임산부 사업을 비롯해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나열하기는 힘들고 궁금하시면 저희 센터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한번 사업들을 보시게 되고 자살 예방 사업팀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자살 예방 사업, 뭐 생명지킴이라든가 아까 했던 뭐 안뜰의 마을 사업,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해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연계해주는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그리고 최근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음독 자살률이 좀 높습니다. 농촌 지역이 더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농약 보관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번개탄 요새 자살들이 많아서 번개탄 이산화탄소 자살 예방 사업 등 그리고 자살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자주 모임이라든가 프로그램 그런 등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위기 대응 팀 같은 경우는 아까 1577-0199 24시간 운영을 하고 그리고 현장 출동하기도 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자살이나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계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 같은 지원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 경찰이나 소방 관련해서 협력 체계를 저희가 구축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 팁이 생기면서 이 현장 출동에 대한 상담에서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빨리 치료 연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경찰이나 소방들의 역할이 좀 중요해서 그 기관들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사업들이. 근데 주로는 이제 마을정신보건센터에서 계속 지금 나왔던 얘기가 이제 노인 인구에서 정신과 질환 또는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어떤 도움을 잘 받기가 어렵고 또 중심에서는 어떤 정신과 질환에 대한 인식이 치료를 방해하는 뭐 그런 내용들 이렇게 그와 관련된 이제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자료들을 다 광역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만들어 주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의 경우에서도 좀 더 쉽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교육 자료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시고 만들어 주는 게 이제 광역 이제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해주시는 중요한 역할 같고 그리고 지역 이제 기초센터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몇 가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병원과 연계하는 이제 응급 개입인 경우, 특히 노인이 이제 독거노인의 경우에서는 방문하거나 찾아가거나 이렇게 이제 다급할 때 도와주는 사실 체계들이 필요한데 24시간 운영을 이제 광역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자살 유가족 상담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기초센터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을 이제 광역에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고령사회 연구센터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광역은 전체 대상을 다 하시고 계시니까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하시지는 않겠지만 지금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방법을 좀 많이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한데 접근성 같은 경우에 일반인보다 훨씬 어르신들이 그런 홍보나 정책이나 이용 방법이나 접근성이 참 고민이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어르신들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는 아마 자체도 모르고 계신 어르신들도 아직 많을 거고 센터의 존재를 안다 하시더라도 내가 저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적을 것 같다는 좀 우려가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어르신들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금 그림의 떡 존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센터장님 어떠세요? 네, 좀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르신들 좀. 저희가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 기초센터에서 저희가 1년마다 저희가 정신건강 박람회를 좀 크게를 해마다 하고는 있어요. 행사 같은 거를 하고 있고 또 마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운영을 기초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저희가 저희 센터의 이름을 알리는 게 참 어렵더라고. 저희가 요즘 TV, 라디오, 버스, 다 광고를 해봐도,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과 젊은 분들 같은 학생이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인식도가 높은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좀 어떻게 접근해서 저희 센터를 알려야 될지도 저도 참 고민이긴 합니다. 어르신들한테 뭔가를 알려드린다는 게 저희도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복지정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어르신들에 맞게 읍면사무소에 가면은 복지정보 꾸러미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책자로. 어르신들한테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저희도 다 운영된 다 비치를 해봤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아름아름 옆에서 알려주는 게 가족이 알려준다거나 이게 제일 효과가 높고 글자로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려면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거는 정말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희랑 같이 고민하시죠. 교수님 트라우마 센터 좀 더 홍보나 아니면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사삼센터요? 네. 좀 해주시. 홍보 너무 필요. 네. 해주세요.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저 지금 겸직으로 제주 4.3 트라우마 센터장 맡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해당 또는 서비스 대상자들께서 지금 오늘 주제가 되는 이제 노년의 인구들이십니다. 그래서 생존 희생자 같으면 최연소가 이제 70대 후반이시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가 1954년 이전 출생자를 이제 저희가 4.3 또 생존 희생자 유족으로 이제 지금 대상자로 이렇게 유족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셔서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도 이제 앞서 센터장님, 이렇게 부센터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내년에는 방문 치유를 활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4.3 피해자분들도 실제 제주 시내에 있는 이 센터지만 센터 공간도 협소한 저희의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 내방을 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도움이 된다면 저희는 이제 유족회의 어떤 그 분들의 이제 체계가 있어서 조금 찾아뵙기에 또 도움받기에 또 좀 용이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방문 치유만한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찾아뵙는 것만한 게 없어서 내년에는 조금은 더 그리고 또 찾아가는 집단 프로그램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족회별로 지부별로 찾아가는 내용들.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해드리고 또 이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국리를 좀 많이 하는데 저희 센터 선생님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이제 저희 나눠드리는 이제 내용들이 파스 이런 굉장히 어르신들 좋아하는 선호도 조사를 좀 했고 원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어르신을 맞추는 그 홍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센터 내에 가장 인기가 높은 부분이 이제 물리치료, 도수치료 하는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 2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해주시는 이제 치료 내용들이 너무도 좋고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로 실제 등록을 위해서는 한 번에 내소가 필요하시지만 이제 그 이후에 등록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를 방문 또는 전화 상담 드리고 있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트라우마 센터를 좀 아시고 인지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건 제주도 내 18,000여 명 정도의 이제 제주 4.3 피해자 분들이신데요. 실제 한 500여 분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고 좀 더 많은 부분이 확장이 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4.3 트라우마 센터 운영 잘 되었으면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우울증이라든지 자기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 문화가 조금 조성되는 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그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주 4.3 저희 이제 센터의 어떤 숙제나 또 향후의 어떤 비전들은 현재 이 대상자들, 직접 대상자들의 하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하는 그 단어가 어떤 평화 공동체 또는 공동체적인 어떤 의식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꼭지이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3의 직간접 피해자들 보다 그 아래 후손들 또는 제주의 이제 일반적인 도민들 또는 전국적인 어떤 또 국민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피해자들의 또는 근본적인 어떤 치유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도 직접적으로 어쨌든 치유 활동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 외 4.3에 대해서 알리고 또는 치유하는 내용들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또 다른 꼭지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그 어르신들 정신건강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정말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신 정영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도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승혁 부센터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주에 90대 또 100세 어르신들이 꽤 많이 올 겨울을 나셔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 몸과 마음을 더 다치지 않으시고 좀 슬기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온라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